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돌봄 로봇 1000여 대를 보급하는 등 지능화 혁신을 통해 건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국제 표준을 맞춰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는 표준화 자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20곳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의 제한 속도를 시속 10km만 줄이면 1년에 500명의 보행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심 제한 속도와 교통사고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류에서부터 지폐와 필적까지 첨단 기술로 밝혀내는 문서 감정의 원리는 무엇인지 사이언스 CSI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장애인과 노약자를 도와주는 돌봄 로봇 10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파급력 있는 분야로 헬스케어가 꼽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내년부터 일반인과 암 생존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승인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시장의 확대를 위해 내년에 돌봄 로봇 10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을 상대로 식사 보조, 욕창 예방, 배변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우수 인재 등이 많이 포진하는 등 경쟁력을 글로벌하게 갖춘 분야인 만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스케어와 로봇 제품을 비롯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지능화 혁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최대 630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최대 73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지능화 혁신이 늦어지면 2030년까지 경제 효과는 280조 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 개에 그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원자력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7년 동안 6,7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 아래 앞으로 최소 60년 동안 운영될 국내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 시설의 대규모 방사선 누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취급, 운반, 저장하는 기술 등을 확보해 안전 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안전기술의 완성도를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 것과 더불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역량을 활용한 원자력 안전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원전 설계, 건설 및 운영 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인 반면 원자력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축적된 원자력 혁신 역량을 토대로 더 고도화된 원자력 안전 기술을 확보하여 가동적인 국내 원전에도 적용하고 글로벌 원전 안전 시장에도 진출해야 될 시점입니다.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하게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60일 안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현재 시행 중인 구제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기종과 상관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블루투스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주파수가 표준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국제 표준을 맞춰야 수출도 가능한데 중소기업들을 위한 표준화 자문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년 전 국내에서 UHD 방송이 본격 도입되자 방송장비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상을 가공하는 방법부터 장비의 규격까지 모두 달라져 UHD용 신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HD 방송은 이 방송 표준이 너무나 표준이 방대하고 또 우리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표준 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문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과외로 이런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출신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자문단이 2년에 걸쳐 이 회사의 제품이 국제 표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그 결과 신제품의 출시가 가능했고 내년 북미와 일본에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바이오 소재나 금속 등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술은 해외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 아예 국제 표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3명이 팔을 걷었습니다. 표준 기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선정이 돼서 주관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는 증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선점을 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이처럼 매년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수십 곳을 선정해 무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올해에도 37곳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복잡한 표준화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ICT 기업들. 맞춤형 과외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소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울릉도 토양에서 자른 토종 희귀 미생물에서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 후보 물질이 발굴됐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는 물론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 등 희귀 미생물 연구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두통과 오한, 호흡장애 등을 일으키는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 이후 다시 유행하고 있는 급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보다 효능을 더 높일 수 있는 토종 희귀 미생물인 방선균 4종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채취한 방선균 200여 종으로부터 새로운 화학 구조를 갖는 항말라리아 물질을 찾아낸 겁니다. 그 미생물에 맞게끔 다양한 배양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생합성 유전자군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항말라리아 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찾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울릉도 흙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한 방선균을 기존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배양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이 화합물들은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뛰어난 항말라리아 활성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방선균은 항암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신약 개발을 위한 중요 물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선균이 신약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새롭고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국내에서 무한히 많은 새로운 미생물을 발굴해내서 우리 인류나 혹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의 계기가 됩니다. 생물 다양성 조약에 대응하고 국내 고유 미생물 자원의 활용성을 밝힌 이번 연구는 유기화학과 천연물 화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오가닉 레터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 얼마 전에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던 와이브로라는 통신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 얘기에 대해서 먼저 해볼까 합니다. 네, SK텔레콤과 KT가 올해 말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다가 1월 1일 자정부터는 모든 서비스를 정지시키고요. 비과금 처리한다고 합니다. KT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두 통신사는 기존 와이브로에 이제 썼던 고객들이 LTE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LTE 전환에 따른 신규 단말기를 사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원래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위약금이나 단말기에 남아있는 잔여 할부금 등을 모두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용자가 좀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와이브로 하면 저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노트북에 USB 포트에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꽂거나 에그 이런 것들이 와이브로 서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와이브로라고 하는 거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02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네트리와 이 삼성전자가 함께 주도해서 개발한 순수 토종 통신 기술입니다. 옛 정부가 한국의 미래 10년을 책임지는 IT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야심차게 개발을 착수하고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요.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됐고요. KT하고 SK텔레콤이 1년 동안 상용화 준비를 잘 끝낸 덕분에 2006년 6월 서울에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에는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을 정하는 회의인데 여기에서 와이브로가 이 3세대 이동통신 중에서도 6번째 국제 표준 기술로 채택되면서 당시 이제 차세대 통신 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인정받았던 기술인 셈인데 그럼 와이브로가 3G나 지금 많이 쓰는 LTE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우선 이동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와이브로나 3G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TE 다 똑같은데요. 이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송 거리가 이론적으로는 1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시속 120km로 달리거나 움직이는 차 안, 어떤 공간 안에서도 끊기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브로 개발을 시작했던 2002년만 해도요. 데이터 속도가 사실 와이브로가 가장 앞서 있었던 기술이에요. LTE가 상용화된 게 2011년이기 때문에 와이브로는 상용화 시기만 봐도 5년이나 앞섰던 굉장히 빠른 기술이었죠. 그래서 이 와이브로를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당시 와이브로의 이 데이터 전송 속도는 40Mbps로 저희가 그 당시 핸드폰에서 쓰던 3G보다는 한 3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체감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세계 상용화까지 꿈꿨던 이 와이브로 서비스가 왜 종료하게 된 걸까요? 네, 2011년에 상용화된 이 LTE,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LTE를 쓰고 있잖아요. 이 LTE가 4세대 이동통신의 국제 표준 기술로 정해지면서 이 와이브로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세를 뗀 건데요. 우선 LTE는 와이브로보다 이제 뒤늦게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속도가 한 2배 정도 빠른 75Mbps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내서 속도 경쟁에서 이미 앞서 버렸고요. 또 그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통신망 중계기가 필요한데 이와 달리 LTE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3D 통신을 썼던 그 방식 그대로 속도만 개선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했죠. 그리고 또 와이브로는 음성 통신을 지원하지 않았던 게 좀 결정적으로 단점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던 시기를 결국 쫓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속도가 더 빠른
LTE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표준 기술 경쟁에서 와이브로가 밀려나고 이제 지금 결국에는 서비스 종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와이브로가 표준 기술로 채택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LTE도 이제는 곧 5G 시대로 인해 뒤로 밀려날 텐데 5G 시대에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5G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굉장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동일의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는 통신 기술이기 때문에요. 뭐 LTE한테 밀려서 뭐 와이브로가 태생적으로 불리했던 그거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확장 실패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니까요. 네. 다만 걱정인 거는 제가 이제 5G 상용화 서비스를 이제 과학분석에서 전했을 네. 때 문제인 게 그 킬러 콘텐츠라고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지금 사실 소비자들이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뭐 빠른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비싼 통신료 또 비싼 단말기를 구매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이용을 넘어가야 되는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G 상용 서비스의 최초 상용화 우리나라가 이런 걸 이뤘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와이브로의 실패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조금 더 찬찬히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4G 인터넷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 상용화까지는 한 2, 3년 걸린다고 하니까 자리 잡으려면 그때까지 좀 준비해야겠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혹시 뭐 앵커 두 분께서는 내년부터 서울 도심의 제한 속도가 50km로 시속 50km로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오세훈 거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니까 잘 네,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 도심에서 이 차량의 제한 속도가 지금 현재는 60km인데 시속 네. 60km인데 시속 5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우선은 서울 시내 전체에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사직로나 율곡로, 창경궁로, 뭐 대학로 이런 등등등 사대문 안에 있는 굉장히 그 주요 도로와 청계천로 전체 구간 등 모두 41곳에서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떨어집니다. 네. 또한 이 같은 사대문 안 구간의 이면 도로에서는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가 더 낮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는 이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좀 고쳐야 되잖아요. 뭐 네. 벽이나 뭐 바닥이나 네, 많이 변화가 그쵸. 있어야죠. 네. 그런 걸 이제 수정을 하면서 관련 시설 공사들을 좀 진행하고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한 속도 단속을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심에 있는 도로의 통행 속도를 사대문 안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 시내 속도의 시속을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요.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50km, 시속 50km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왜 갑자기 속도를 이렇게 낮추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제한 속도 사실 낮추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서 보행자의 사고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의 속도에 따른 이 보행자 충돌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 제한 속도 하향 이유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왔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차량이 시속 60km로 달리는 겁니다. 네. 보행자를 굉장히 빨리 충돌시키죠. 엄청나게 다칠 것 같아요. 네. 이 보행자 머리가 충돌을 하면 이렇게 자동차 본네트 후드와 유리에 크게 부딪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2차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속 60km에서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다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사망을 포함한 중상 가능성이 무려 92.6%에 네.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한 속도를 50km로 줄이면 어떨지 한번 비교해서 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건 50km입니다. 비슷한 네. 느낌은 언뜻 들죠. 보기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이 차량의 후드 부분과 앞유리에 부딪히는 정도의 차이가 좀 달라서 예. 이제 시속 50km일 때는 중상 가능성이 72.7%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아까도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유리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앞유리 사진을 보시면 60km하고 50km하고 부딪힌 정도가 이렇게 다르네요. 보니까 차이가 나네요. 네,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이면 도로에서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로 줄인다고 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30km일 때는 어떤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달려오는 속도부터 약간 느려진 느낌이 네. 들 거예요. 드네요. 네, 그래도 부딪히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잖아요. 네. 네. 실제로 중상 가능성이 15.4%로 굉장히 크게 떨어진다고 하고요.
앞유리의 2차 충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네요. 만큼 굉장히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 영상을 보니까 왜 제한 속도를 낮추는지 도입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자, 그런데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혹시나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지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연구를 해봤죠.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이제 제한 속도를 낮춰보니까 통행 시간이 평균 2분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약간 미미한 느낌이죠. 예. 네, 출근 시간하고 낮 시간에는 평균 2.3분이 느려졌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평균 2분, 심야 시간에는 1.5분의 통행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를 시간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4,866억 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그래요? 네. 이동 시간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는 않지만 네. 이 시간 가치 비용이 너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시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네. 제한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의 사망 수가 아까 확 줄어든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이 보행 중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망자가 1,675명이나 되는데 제한 속도를 한 10km 정도로 낮추면 이 중에 30%인 503명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목숨을 구한 사람들에게 들어간 사고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이 7,012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행 시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을 쓰는 정도보다 네. 이 보행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고 비용이 감소되는 정도가 한 1.4배 더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거든요. 결국 이동 시간을 한 2분 정도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감내한다면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잘 정착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색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양봉용 꿀벌들이 최근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꿀벌의 수분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꽃들 사이를 누비며 부지런히 일한 꿀벌 덕택에 달콤한 꿀이 항아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양봉장의 1등 공신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난 여름 꿀벌로 빽빽하던 벌통 500여 개가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라진 꿀벌은 줄잡아 수십만 마리. 이상한 건 주변에 꿀벌 사체조차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입니다. 대규모 꿀벌 실종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곳뿐 아니라 아이치현과 가가와현에서도 올해 들어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꿀 생산에 타격을 받을 게 뻔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果物は基本的にやっぱりミツバチのような昆虫を必要としているので、そういう農家さんが一番すぐに困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양봉장의 꿀벌을 빌려 비닐하우스 딸기에 수분을 해온 농가는 벌써 걱정입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今のところうちでは問題はないんですけど、もうイチゴハチがいないともう何も実にもならないと思います。 농약으로 인해 몰살했을 가능성과 말벌과 같은 천적의 습격 가능성, 그리고 환경 변화로 인한 집단 이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실종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자가 발전을 하는 상가가 영국 런던에 생겼습니다. 쇼핑하는 손님이 많이 걸을수록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구매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런던 동부 쪽의 한 쇼핑 상가입니다. 손님들이 걸어가는데 바닥이 쿠션처럼 살짝 내려앉습니다. 이걸 많이 밟을수록 좋습니다. 밟히는 즉시 1cm가량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 마루입니다. I'm walking on the array. It's converting my kinetic energy into electricity and then into data and rewards. 오늘은 8만 5천 명이 바닥을 밟았으니 전기 에너지 18만 7천 줄이 생산됐습니다. 이걸로 상가 실내와 옥상, 건물 밖의 조명을 켜는 데습니다. 손님들이 생산해준 전력을 날름 낚아채는 건 아닙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깔아놓으면 이 바닥을 밟는 횟수만큼 구매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ecause it really hits home that recycling, sustainability, all of those things are really important and everyone in the town cares about it. 손님들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음을 재생에너지 형태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런던 시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쇼핑몰에서도 설치 방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2월 수상자로 삼성 SDI 임한묵 수석연구원과 한국화장품제조 김원종 팀장이 선정됐습니다. 임한묵 수석연구원은 초고출력과 최고 용량의 신규 표준인 원통형 리튬 전지를 개발해 우리나라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김원종 팀장은 얼굴이 허옇게 들뜨는 백탁 현상 없이 바를 수 있는 투명한 막대형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해 상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매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범죄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죠. 문서 역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위조하거나 훼손시켜서 죄를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CSI에서는 문서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법과학분석과 윤영미 문서감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서 감정이라고 하면 막연히 뭐 조작된 문서 아니면 도장을 감정하는 곳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문서 감정은 문서의 위 변조 여부, 작성 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문서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눈으로 판독할 수 없을 때 그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는 것인데 결국 문서의 진정성 여부를 감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릴 때 문서 감정 결과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은 1986년 4월 필적 인형 지문 감정을 시작한 이래 2017년에는 3,040건에 1,925점을 감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감정해 오신 건데요. 자, 우선 이 문서 감정을 하는 그 과정이 궁금해요. 네,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경우는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 법원, 그 외 기관에서 감정 의뢰가 되고 있는데 의뢰된 감정물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중앙감정물 접수센터를 통해 문서감정실에 접수됩니다. 네. 일단 접수된 감정물은 각 감정관에게 배당이 되어 감정이 시행되는데 담당 감정관은 예비검사를 통해 감정 자료가 각각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또 감정 자료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본감정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를 파악합니다. 본감정을 실시한 후에는 감정관 회의를 통해 감정 의견을 도출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작성된 감정서를 법과학 분석과장에게 보고한 후 의뢰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네, 정말 복잡하고 철저한 감정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이 국내 최초로 코라스에서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감정 결과의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에 따른 시스템을 확립했는데요. 그래서 2009년 2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필적, 인형, 지문 감정 방법에 대해서 문서 감정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감정관이나 감정 결과에 대한 객관성 평가 방법이 없어서 감정 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국제 공인 시험 기관 인정을 통해 감정 업무가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이나 또는 감정 기법의 표준화를 위한 제반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될 우려가 있는 감정 결과에 대한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정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한국의 과학수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장비들도 한몫을 하고 있을 텐데 문서 감정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장비들을 쓰시나요?
네. 현재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은 50여 개의 책 첨단 장비를 갖추고 감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10만 배까지 확대해서 종이의 재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 그리고 또 다양한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잉크 성분 분석이나 위조 지폐 감별 등이 가능한 분광 비교 측정기, 또 펜에 눌린 자국이나 썼다가 지운 흔적 등을 복원해내는 필연 재생기 등이 대표적인 장비들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예. 장비들을 보니까 좀 신기한데요. 자, 그럼 이런 문서 감정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15년 고 성환종 정치권 금품 로비 메모지 관련 필적 감정이 있습니다. 네, 피의자 고 성환종이 사망하기 직전 작성해서 소지하고 있던 정치권 인사 금품 로비 명세 메모지 필적과 또 고 성환종의 평소 메모지 필적, 피의자 신문조서 필적 간의 동일인 작성 여부를 감정했습니다. 또 2016년 발생한 어음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6억 원짜리 어음의 발행일자가 2003년 11월 29일로 적혀 있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광비교 측정비로 확인을 해보니 10일의 일자 한 개가 달라요. 다른 잉크 성분의 필기구로 과필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1월 29일이었던 것을 11월 29일로 위조해 무효인 어음을 또 다른 어음인 것처럼 위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유가증권 위조, 소송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들을 들으니까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사례 있다면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또 작년, 그러니까 2017년 경찰서장 뇌물수수 사건도 기억에 남습니다. 피해자는 지역 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과에서 내사 중이던 사건 무마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를 받았습니다. 감정물은 뇌물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의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내용을 며칠간 분석한 결과 날짜별로 기록된 수첩에는 2016년 10월 14일 점심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점심의 지읒이 수첩의 다른 곳에 기재된 평소 필적과 모양이 달라서 광학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숫자 7을 적었다가 획을 하나 더해서 지읒으로 고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7이 무슨 의미였나요? 7은 이제 뒤에 나온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700만 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 정보를 듣는 대가로 뇌물 700만 원을 줬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수첩의 매물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뇌물수수죄가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필적 감정은 그렇게 좀 비교해보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로 뭐 프린트하거나 인쇄한 것들은 어떻게 감정을 할 수 있나요? 필적 감정이 이제 동일인 작성 여부 감정이라면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력기기, 그래서 동일한 프린트로 출력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동일한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출력기기로 출력된 것인지에 대한 감정은 광학 현미경 등 여러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토너나 잉크의 분사 상태를 비교 관찰하는 방법으로 감정이 가능하며 동일한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된 것인지는 워드 폰트의 동일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같은 원리로 동일 기기로 작성이 된 건지를 파악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 외에도 위조 지폐가 여전히 횡행한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전북 정읍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위조 지폐들은 어떻게 감정해내나요? 위조 지폐 감정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분광 비교 측정기라는 광학 장비를 주로 이용해서 감정하게 되는데 각 지폐의 홀로그램이나 은선, 색변환 잉크, 미세 문자, 숨은 그림 등등 여러 위조 방지 장치 요소들을 모두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으로 감정합니다. 하지만 그 육안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지폐별 위조 방지 장치를 검색해보고 잘 숙지한다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위조 화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과 어떤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일을 하고 나서 좀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여러 건의 감정을 하고 있는데 노력 끝에 감정 결과가 명쾌하게 나올 때입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감정을 해왔지만 매 감정권이 새로운 그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반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감정을 해도 감정 결과가 판단 불명해질 때 가장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그래서 각종 사기 및 위조 사범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조 기법도 다양화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감 구성도 어학 전공자에서 컴퓨터공학, 화학 전공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는 한데 문서 감정의 특성상 감정 분야가 다양해서 제한된 감정 인력으로는 감정 기법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인력이 구성되어 문서 감정 분야가 더욱더 전문화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최첨단 과학기술 앞에서는 그 어떤 위조 범죄도 속수무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술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의 양성, 말씀하셨다시피 잘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윤영비 문서감정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학분석 시간에는 자동차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심 내 제한속도 낮추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네, OECD 국가 대부분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덴마크는 제한속도를 낮춰서 교통사망사고를 24% 줄였고 독일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20%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는 사고와 비례합니다. 제도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운전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